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작가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가 이우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우 작가님의 서울 이데아인데요. 서울 이데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셨던 작품들까지 같이 이제 두루두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저한테는 네, 작가님이 소설가이면서 또 시인이면서 문학서울을 창립하신 네, 네. 분이시고 또 편집자이시고 네, 맞죠. 또 한편으로 저한테는 모델이자 아, 그래? 배우 같은 분이신데 큰일 나겠는데. 작가님께서 네. 한번 직접 자기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이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7권의 문학 작품들을 출간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몽상가들이라는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몽상가들 아카데미라고, 네, 여기에서 이제 뭐 강의나 독서 모임, 그리고 화가분들의 그런 드로잉 클래스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문학서울이라는 그 소설가들의 모임을 이끌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네,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한 가지 들어가고 궁금한 건 네. 아까 이제 문학서울이라고 하는 소설가들을 네. 이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모임인가요? 소설가들이 굉장히 파편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잘 교류하려고 하지 않고 은둔해 있고 이런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소설가의 이미지에 대해 물어봐도 보통 골방에서 글 쓰는 사람들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맞긴 하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연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뭐 세상에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리고 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세시대의 길드 이런 것들이 연대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갔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 학술지 네이처 같은 경우도 과학자들이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론을 펼칠 수 있는 학술지를 만들자 이래서 시작된 게 사이언스랑 네이처래요. 그러니까 이런 연대로부터 무언가를 연구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문학서울도 젊은 소설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조금씩 정진하고 있는 소설가들이 모여서 연대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토론하면서 집필하게 된 것들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게 이제 문학서울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네. 첫 손을 보였던 거죠. 맞아요. 부스가 정말 멋졌어요. 저를 갈아 넣은 거라서. 그러셨구나.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을 갈아 넣으면 멋있다고 생각해요. 피디님께서 영상 만드시는 것처럼 확 와닿았어. 마침 그때 이제 제가 국제도서전에 가서 서울 이데아 책을 처음 보고, 그때는 사실 서울 이데아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내가 섣부르게 생각했구나. 물론 이제 그런 요소가 있긴 해도 맞아요. 이건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고민, 내가 뿌리 내릴 곳이 어딘가,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시대를 좀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느꼈던 거는, 제가 역사를 또 전공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시대와 시대를 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한국전쟁 후기만 해도 그렇고 20세기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거의 성씨 사회 위주로 이제 움직였잖아요. 집성촌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저는 그 집성촌과 성씨로 이제 모여 살던 그런 시대가 그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었을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소속감이 너무나 분명했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나는 어느 성씨의 어느 가문의 맞아요. 몇 대 공파의 누구의 아들이고 뭐 맞아요. 누구의 둘째 아들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고을 이런 데서 잘 벗어나지 않는 시대였는데, 제가 볼 때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렇게 구획화된 아파트, 도시는 어디 가도 똑같잖아요. 삶의 형태가. 그리고 성씨 사회는 이제
뭐 끝난 지 오래고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었고 1인 가구도 많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잡아주던 어디에 소속돼 있던 이런 소속감을 잃어버린 시대 같더라고요. 그 소속감을 개인들이 잃어버린 시대. 서울로 올라온 젊은이들이 소속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뭐 핵가족화된 사회들 전통 시대와 단절이 되고 오늘날을 표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은 저는 요즘 세대가 SNS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나의 이야기 그리고 SNS를 통해서 나를 정립해가는 시대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기존의 소속감이 와해되면서 반작용으로 이제 나를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이대학 같은 경우는 뭐 저의 경험과 관찰과 그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얻었던 건데 사람들이 나의 소속을 찾기 위해 많이 헤매는 것 같더라고요. 동아리도 두드리고 직장을 다니지만 정작 직장에서는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지 않고 네, 뭐 게임을 하면서 소속감을 얻고 싶어 하고 현대인들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서 나를 어떻게 정립해 가는가를 좀 추적해 보고 싶었던 소설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 소설을 다 읽었는데 네.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다시 이야기가 재구성되는 아, 것 그래요? 아, 역시나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지금 시대적인 고민들을 이 소설에 많이 담아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연장선의 질문이에요. 네. 작가란 네.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으셨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가는 좀 이 시대의 현상들에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징후들을 포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을 통해서 세계와 나, 그러니까 그 신채호 선생님께서 아와 비아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나와 세상이 어떻게 의미 있게, 그러니까 나와 이 세상이 어떻게 나의 세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좀 이 소설을 통해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 의미는 저는 그 아까 말했던 소속감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소속감을 제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배제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속감 없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국적을 빼보고 나의 가문을 빼보고 나의 출신을 빼보고 그럼 나는 홀로 본연의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속감을 부정하고 나를 정립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인간 실험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스스로. 네, 그 이제 뭐 책도 읽고 이러면서 나만의 사상을 갖추고 이렇게 좀 멋진 소설가가 돼보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인간 실험을 하면서 이게 인간이 소속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네, 그래서 소속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소속감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국적도 바꿀 수 있고 뭐 좀 많이 나아가자면 성별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뭐 출신은 위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거주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많이 없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해 보면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립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 준서 같은 경우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모로코라는 세계에서 살다가 스스로 이제 한국으로 오거든요. 한국 국적을 택했던 교포로 나오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유학하던 그 대학생 신분도 버리고 서울로 이제 완전히 오게 되는 건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준서의 여정, 나의 소속감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처럼 내가 어울리는 세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 저는 한 인간이란 식물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우리가 분갈이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물은 뭐 베란다에 놨는데 잘 안 자라고 뭐 해가 적당히 드는 데에 맞아요. 잘 자라는 것처럼 네. 그 사람도 이게 꽃 피우고 좀 존재감을 많이 느끼고 행복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간 살아온 여정을 보면은 제가 불행했던 그런 장소도 있고 암울했던 장소도 있고 내가 인정을 많이 받았던 장소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처럼 계속 내가 세상과 유기적으로 더 호흡할 수 있는 세계로 계속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나의 어떤 따뜻한 고향 같은 대지가 돼주는 곳으로 인간은 계속해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정이 좀 소속감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도 준서의 그런 소속감을 찾아서 방황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울리는 세계가 어디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네. 엄마가 또 아이에게 네. 보석을 하나 주면서 네. 그 보석을 한번 팔아봐라. 네. 전당포마다 다 갔는데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제일 비싸게 부르는 데가 한 네. 군데 있었는데 네. 그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네. 너의 인생도 그렇다. 아, 너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들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얘기죠. 맞아. 네. 작가님 얘기는 소름이 끼쳤어요. 확 와닿아요. 아, 그런 의도였군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울이데아의 주인공 이름은 준서이고요. 네, 맞아요. 작가님의 첫 소설인 레지스탕스의 주인공은 기훈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기훈과 준서의 차이점이라면 뭘까요? 기운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출간했을 때가 2018년이고 이제 네. 서울이대학은 2023년에 출간을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까 인간 실험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소속감 없이 존재를 향한 투쟁을 하는 인물이 기훈이었어요. 소속감을 전혀 자기의 어떤 중요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내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 소속감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상의 소속감을 원하지도 않고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러면서 나를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다면 그때 기훈이가 이제 옷깃을 세우고 네, 맞아요. 바리게이트라는 네, 맞아요. 바리게이트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의도였던 거죠. 네, 맞아요. 세상을 거부하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약간 니체적인 질서와 도덕을 거부하는 가장하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였고 맞아요. 준서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나를 찾고 싶어하는 정체성을 정립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소속감을 통해서 나를 찾고 싶어하는 친구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의 네. 생각의 어떤 변화, 흐름에 네. 따라서 주인공도 이렇게 변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투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서, 기훈, 까미가 그리고 이제 작가 이후가 저는 동일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종종. 네. 이 소설에 이제 작가님의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는지 되게 네. 궁금했어요. 서울 이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소속감에 대해서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던 제 자신의 그런 고민을 완전히 투영했었던 소설이에요. 저의 어떤 절실한 고민들. 그래서 준서가 서울에 홀로 오는 것도 되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네. 고독하고 이런 여정이 서울에서 서울살이들이 다 고독하거든요. 어린 준서에게. 네. 근데 그 당시에 모로코에 저도 혼자 살고 있었고 제가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거기 모로코는 이제 커피 값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지피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TV에 항상 그때 당시에 촛불혁명이 항상 방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로코 사람들한테는 되게 생경한 광경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로코는 왕정 국가이고 좀 전제적인 국왕이 이제 통치하다 보니까 시위들이 종종 있는데
폭력적인 시위고 시위대조차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빨리 해산돼요. 왜냐하면 군대가 엄청 빨리 출동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시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정치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만 나가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모로코 사람들과 직원들, 웨이터들이 보면서 저한테 이제 막 물어봤거든요. 촛불을 듣고 저렇게 많이 있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나는 실존을 위해, 소설가가 되기 위해, 문학가가 되기 위해 이제 모로코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요거를 집필할 마음은 없었는데 그 촛불혁명을 보면서 좀 이거를 집필해야겠다는 구상이 들었어요. 어떤 감정에서 이런 동요가 일어났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저기 나가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나를 찾겠다고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님 대신에 네, 준서를 보낸 거고. 준서를 보내서 그 촛불혁명도 참여하고 네. 준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화면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들, 그 준서가 이제 동아리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좀 표현이 되거든요. 네. 이 촛불혁명, 네. 이 시대와 어떤 지도자를 바꾸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바꾸는 행위와 이 나를 찾아가는 것, 나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나? 그러게요. 네, 준서가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준서 같은 경우는 사랑을 택하죠. 네. 맞아요. 네. 제가 많이 이제 투영되었다는 이렇게 관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카미나 어떤 주인공들이 하나의 인물 같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가장 처음에 썼던 장편 소설이 레지스탕스가 아니라 조립자라는 소설이었어요. 그 소설이 네. 있나요 지금? 있는데 발표한 적은 없어요. 와. 네, 좀 조악해서 그거는 이제 막 투고도 하고 문학상에 공모도 하고 했는데 네. 안 됐죠 잘. 이게 다 지나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요? 세상이 왜 나 몰라주지 했었는데 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런 조립자의 내용이 그거예요. 한 주인공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에게 영감과 어떤 번뜩이는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조금씩 이렇게 수용해가면서 결국에 나라는 존재가 본연의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파편들로 이루어진 나라는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재밌겠다. 그래서 조립자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소설의 관점처럼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미를 워낙 좋아해서 뭐 무덤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카미의 영향이나 제가 좋아했던 소설가들 이런 파편들이 저도 합쳐진 존재이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것들로부터 이제 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또 저의 소설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네, 보신 것처럼 카미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색채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헤르만 헤세, 네, 니체. 맞아요. 좋아했던 작가들로부터 양분을 얻어서 저도 썼기 때문에. 그 박용철님의 시적 네. 변용에 대하여라는 그 글에 보면 개개인이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 속까지 이렇게 녹아내려져서 흐르다가 도저히 쓰지 않으면 섞을 것 같은 순간에 나로부터 분출되어 나오는 그걸 이제 시인의 시를 쓰는 마음이 그렇다고 그런 표현들이 설명들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님이 사랑했던 문학가들, 철학가들, 사상가들 그게 작가님께 이제 녹아 들어갔다가 그게 피 속에서 흐르다가 이렇게 하나의 인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네, 되돌아보면 그렇게 다 구성되었던 것 같아요. 아까 준서는 혁명이 아니라 사랑이 됐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랑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인가요? 네. 준서가 맞아요. 처음 맞아요. 서울에 왔을 때 만났던 여성이 은혜이고 준서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부터는 사랑을 일반적으로 받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주고 받을 때가 있겠지만 또 반면에 주연을 향해서는 참 지고지순하게 사랑을 주거든요. 약간의 권력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랑이 아름답지만은 않고 굉장히 마음 아픈 비극 같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설 속에 그 말씀하신 은혜와 주연이의 사랑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직접 자신만의 해석을 갖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은혜도 사랑하고 주연이도 사랑했던 존재였지만 그 제가 여기 서울이대하에 갖고 있는 주제의식이 소속감과 존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은혜가 갖고 있는 소속감과 주연이가 갖고 있는 소속감이 다르거든요. 이게 은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 다문화 가정 이런 다문화 센터 이런 데에 다니고 어떻게 보면 요거는 차별적인 인식이 아니라 좀 우리나라의 현상인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사회 약자 계층처럼 표현되고 우리나라의 비주류적인 살아가는 집단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엄연하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은혜가 그런 데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주연이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교에 그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고 맞아요. 학교를 막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엘리트고 엘리트들이고. 네. 그런 그 외국에서 보이는 서울의 이미지, 한국이 되게 K-팝, K-문화의 중심인 것처럼 역동적인 에너지를 내는 소속감에 있는 여자를 더 좋아했던 거였어요. 네. 은혜를 택하지 않았던 거는 사랑을 했지만 그녀가 갖고 있었던 소속감의 배경들이 자기가 속하고 싶은 세계가 아니어서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거를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 준서가 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인 줄 알고 마음을 쏟았다가 네. 이곳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네. 근데 그 마지막 그 소속감을 느끼는 게 사랑이었거든요. 네. 그 편지에 보면은 아, 자신의 맞아요. 모든 여정이 네. 주연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 네. 준서의 여정의 끝이 이제 결론이 사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이 서울이대하의 원제가 제가 초고를 썼을 때는 이대하의 종착역이었어요. 네. 이대하의 종착역이었는데 제가 여기에 좀 메시지로 좀 담고 싶었던 게 준서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도 좀 명징하게 여기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이제 준서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준서가 모로코 교포인데 한국에 이제 20살이 되어서 오게 되는 계기가 한류 문화 때문에 오게 되거든요. 네. 자기가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한류 문화의 매력에 빠져서 이제 네. 그 여기 작품 속에 등장하는 비밀의 정원이라는 네. 가상의 드라마에 빠져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 준서의 그 환상, 이데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소설 속에서 이제 계속 변하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한류 문화에 대한 동경, 여기 극 중에 등장하는 가상의 드라마인 비밀의 정원에 이제 심취해서 한국에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대한 환상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고 그거를 쫓고 싶어하고 잡고 싶어하는데 이게 비밀의 정원에 대한 동경이 점점 갈수록 잡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소설 속에도 표현되지만 여기 드라마 배경 장소를 찾아가 봐도 드라마는 이미 10년 전에 끝났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 K 문화에 대한 동경이 어떤 소속하고 싶은 감정으로 바뀌어요. 어디에 그래서 PC방도 가보고 네, 동아리도 기웃거리고 한국인을 흉내내보기도 네, 하고 맞아요. 교포다 보니까 맞아요. 한국인들 흉내내면서 섞이려고 그러고 맞아요. 네,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다가 소속감을 과연 지탱해 주는 거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가서 정착을 하게 될 때 이방인에 대한 감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 아님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랑을 할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 도시가 나의 도시로 변하지 않나 네, 나의 고향, 나의 집으로 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서가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사랑이 이제 내가 찾던 거구나. 내가 그동안 결핍이 되었던 게 사랑이구나. 네. 이제 사랑은 뭐 여기서는 이제 소속감의 큰 틀의 안에 핵심적인 존재거든요. 사랑으로 전이된 게 그런 의미였어요. 이제 무용적인 거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문화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어떤 사람과 사랑으로의 갈망으로 이제 네, 존재의 욕망이 좀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아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결론은 네. 이거 소설의 내용을 너무 많이 밝히면 네. 안 되는데 결론은 네. 비극이에요. 아, 맞아요. 준서가 이제 비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하게 하지 못했던 거는 제가 비극이라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게 모든 아름다운 고전 문학 그리고 예술 작품은 다 비극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리어 왕, 뭐, 네. 너무 잔인했어요. 네. 그래야 어떤 슬픔과 함께 주는 울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극이라는 그 장르가 갖고 있는 울림이 큰 것 같고, 누가 죽고, 예, 다치고, 그 속에서 또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다 네, 얘기할 수는 다 얘기지는 없지만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아, 그 비극이 네, 한 사람에게 네. 다 몰빵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 네, 이제 그 산 꼭대기까지 네. 바위를 올리잖아요. 네, 근데 떨어질 때는 네. 차근차근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차없이 떨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근데 딱 맞아요. 그 감정이더라고요. 네. 너무 작가님이 약간 밉기도 하고. 근데 네. 저희가 어떤 시련의 상처를 겪었을 때 세상을 잃는 것 같고, 세계에서 동떨어진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감정들이 이 소속감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할 땐 이 도시가 나의 도시인 것 같다가도 정말 공감합니다. 헤어지면 그냥 나는 초라한 존재 같고, 맞아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완성시켜주는 건 사랑이 아닐까, 이런 메시지도 담고 싶었고. 사랑의 아픔까지. 네. 그리고 준서가 아직 20살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 네. 질문에서 이제 그 이야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네. 준서에 대한 애정 때문에 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해서 네네. 혹시 이 서울 이데아라는 네. 이야기가 네. 하나의 서막이 아닐까, 일부가 아닐까. 30대 준서, 40대 네. 준서 이야기도 혹시 펼칠 생각은 없으신지. 그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 이후에 준서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런 독자분들이 네. 연락을 많이 주셔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준서의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제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준서의 이야기가 어딘가에 파편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수집하고 다니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마지막에 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시면서 모로코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글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에 준서를 그 인물로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옛날 과거의 이야기고 사실 결말이 조금 달랐어요. 저희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서울 이데아라는 소설이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원고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술자가 이제 준서였죠. 그래서 준서가 카페에 앉아서 그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이야기. 원래는 그랬군요. 네, 원래는 그랬는데 네. 제가 좀 담고 싶은 게 1인칭으로는 좀 표현이 진중하게 안 돼가지고 네, 좀 인칭을 좀 바꿔서 서술을 했던 거고, 말씀하신 포인트가 너무 좋은데요. 네, 제 원래 의도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독자들도 아마 이 소설 읽으면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작가님의 소설이나 글을 읽으면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소설가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사상, 그러니까 행동의 원리, 말의 원리, 이런 것들이 좀 내포되어 있어야 독자들에게도 좋은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의 동기를 잘 설명하는 게 저는 사상을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보면은 라스콜리니노프가 이제 살인을 하는데 살인자의 그 동기를 길게 서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라스콜리니노프라는 죄와 벌의 주인공 같은 경우도 살인의 동기가 계몽주의거든요. 네, 그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로부터 이제 오는데 그 철학적인 그런 담론과 시대적인 논의가 다 함축돼 있는 소설이 이제 죄와 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페르소나를 위하여라는 책에서도 그
그 주인공은 20대 여성이거든요. 네. 인플루언서 이야기인데 네. 그 친구가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SNS에 존재하는 내가 현실에 나보다 중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이유들을 되게 많이 담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행동의 원리를 담는 게 좀 소설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소설은 좀 주인공이 요즘 시대로 보면은 공론화하면 그 문제가 될 만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스타프 플로벨의 네. 마담 보바리 같은 소설을 보면 그렇죠. 네. 그 불륜을 저지르는 그렇죠. 여성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소설가들은 인륜, 도덕 이런 울타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울타리 너머의 인간을 쓰는 게 소설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덕과 규범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깊은 담론을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전쟁을 치른 전쟁광들, 뭐 아우슈비츠에서 그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시대와 어떤 도덕상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그 질문의 맥락에서 봐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뤄야 그리고 담장 밖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방금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담장을 뛰어넘는 사람들, 네, 담장 맞아요. 밖의 사람들, 네. 아니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인물들을 포착해내는 게 그려내는 게 좀 소설가의 일인 것 같고 그런 거를 하려면은 철학적인 관점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독서 굉장히 좀 편향되어 왔었는데 네. 대기는 정보성 책들 인문학 이런 리뷰도 맞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책들도 좋아했고요. 네. 그 반면에 소설을 잘 읽지 않았던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네. 두 번째는 소설을 소개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 소설의 주제가 이거예요라고 말을 하면 스토리가 가지는 힘을 제가 없애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설에 대한 평은 네. 읽어봐. 아, 읽고 느껴봐. 네.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조심스러우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스토리의 힘이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품에서 듣던 뭐 증조부의 이야기 그리고 뭐 자라면서 듣는 전래동화 그리고 뭐 우리가 듣는 단군신화 그리고 성경도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네. 엄청난 이제 스토리텔링.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친구랑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것도 어떤 서사가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의 힘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가 아닌 그런 단순 지식으로 접하는 것과 이야기로 접하는 거의 힘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아, 정말 공감합니다. 네. 작가님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네. 철학 사조, 철학이 아. 있다면. 네. 저는 철학을 조금 문학으로 접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문학에서 나름의 계보를 저 혼자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초인의 계보라고 있어요. 제가 만든 와, 건데 멋지다. 네. 이게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네. 그 기존의 도덕과 어떤 관습과 인습과 그런 모든 기존에 있던 사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류가 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문학사조에서 좀 제가 발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맥을 이야기해드리면 제 나름대로 계보를 만들었는데 네. 계보가 괴테부터 시작해요. 괴테, 파우스트, 그 니체, 자라투스트라, 예, 그리고 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뭐 이런 작품들 그리고 토마스 만도 이제 그 존재론적으로 좀 이어지더라고요. 조금 초인의 계보와는 다른데 네. 뭐 일단은 이렇게 세 명이 있고 저는 요 맥에서 이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어떤 지향점, 새로운 시도들이 좀 시도가 됐던 네,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부터 보자면 계몽주의 시대 위에서 피어났지만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을 아직 버리지 못한 그렇죠. 네, 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과 인습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를 파우스트를 통해 이제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 끝이 결국은 또 기독교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그 기독교를 완전히 탈피한, 네, 완전히 깨부순 존재이고 데미안은 니체적 사상 위에서 조금 더 인간으로 돌아와서 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를 이 시대보다 좀 초월해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초인의 계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네. 혼자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인의 계보를 저도 잊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버틀런드 러셀 철학자가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이 나치즘으로 귀결되고 이제 홀로코스트의 책임은 니체에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니체는 우리가 그동안 인습적으로 쌓아왔던 전통 이런 거를 모두 버려야 이제 신인류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상을 나치즘이 많이 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 그 전통적인 왕조 뭐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우리가 어떤 그 신독일을 위해 신인류를 위해 이제 뭉쳐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귀결이 됐던 게 니체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초인의 좀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어떤 신인류, 초인 이런 사상을 제시했던 철학자들은 방법은 제시해놓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지 못했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깨부수고 부정해야 된다까지는 갔는데 부정하고 무엇을 어떻게는 다 제시하지 못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런 시도들에서 저는 좀 많은 울림을 받았어요. 요거는 알베르 카미의 사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인의 그 사상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보고 있어요, 카미는. 그래서 카미도.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음에도 카미가 이 초인 사상에 조금 좀 주목하는 거는 그 인류 역사를 보면 반항에 우리가 거부하고 질서를 거부하고 재정립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반합의 역사가 계속 흘러갔잖아요. 네, 우리가 반항하게 되는 그런 원리, 동기 이런 게 또 초인 사상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철학사조를 좀 좋아하고 그래서 작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투영하려고 하시고 맞아요. 이제 철학을 굉장히 좋아요. 좋아하시죠. 잘 모르는데 제가 간서치거든요. 책을 읽어도 그 오랫동안 기억을 잘 못해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류사의 모든 과정은 인간이 인간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고대 또 중세 이런 과정에서 인권이 등장하고 반항이 등장하고 신 또는 권력자가 한 명이었을 때 인간의 주권이 한 사람에게 있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만인에게 자기 자신의 주권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동시에 이 우주 안에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를 끝없이 찾아나가는 과정은 인간이 인간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인간 자신이 자기의 존재를 마침내 발견했을 때 그와 하나 되었을 때 그게 초인이 바라는 게 아닌가. 그게 영화로는 슈퍼맨 같은 걸로 드러나고 뭐 조셉 캠벨에서 신화 구조에서도 보면은 그게 영웅으로 이제 영웅의 서사로 드러나고 니체 이후에 나왔던 철학의 사조는 그런 아주 인간이 인간 자신을 찾으려고 했던 치열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샤르트르와 하이데거의 차이점이 그거 같아요. 파랑새 그 우화로 이야기를 하면 샤르트르는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투쟁을 하면서 찾아갔다면 반면에 하이데거는 그 파랑새를 찾는 게 결국 내 안에 있어 라고 하면서 존재 문제에 천착을 했던 되게 동양적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라든가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 신비주의자로 불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 유럽에 미쳤던 동양 철학이라든가 동양 종교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맞아요. 그때는 약간 철학의 한계가 좀 느꼈던 것 같고 신화학이나 어떤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철학과 굉장히 많이 융합이 됐던 것 같아요. 칼 융의 그런 무의식의 세계나 불교 철학이나 작가님 칼융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소설에서 맞아요. 칼 융도 굉장히 좋아했고 저는 인간과 무의식이라는 그 책을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있는데 칼 융의 그 사상도 과학적으로 좀 명징하지 않고 좀 신비주의적이에요. 종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신화적이고 어떤 깨달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간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종교적이고 더. 맞아요. 철학이든 종교든 과학이든 사실은 그게 인간이 가지는 눈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쪽에 매몰되어 있거나 이것만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가지는 눈이 필요하지 않는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칼융을 좀 좋아하는 게 자기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문학 자료도 많이 쓰고 성경, 신화 굉장히 인문학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연구가 문학적이고 더 인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더 와닿고. 왜냐면 사례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네. 그리고 신화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와닿더라고요. 그만큼 또 어렵고. 네, 맞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레지스탕스에 보면 민재가 네. 그런 메시지를 자꾸 던져주는 인물이 아닌가도 싶더라고요. 그럼 에넬그니 같은 현실에 에넬그니. 존재하기 힘든 그런 친구죠. 맞아요. 서울 이데아의 준서에게도 그렇고, 네. 그 레지스탕스의 기훈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뭔가 주인공을 이끌어주는 인물들이 있어요. 네. 혹시 작가님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가요? 저는 사실 요거는 언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았는데 요 서울이데아의 주인공 준서 같은 경우는 어떤 영혼의 안내자랄까?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생테스 아저씨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레지스탕스 같은 경우는 기훈이를 이끌어주는 민재라는 친구가 있고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좀 저를 확 이끌어주는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결핍을 좀 투영 소설 속에 그런 결핍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 소설 레지스탕스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도자, 구도자 같은 존재가 민재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민재에게 좀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문학가들이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헤르만 헤세도 데미안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맞아요. 자기가 사상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니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라투스트라라는 자기가 될 수 없는 어떤 현인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학가들을 보면 좀 위대한 인물 그리고 카잔차키스도 보면 조르바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되기 힘든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가 현실에서 찾기도 힘든 인물이고 그 문학가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욕망을 투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좀 초인적인 인물이죠. 사실. 맞아요. 생테스 같은 아저씨 멘토가는 너무 있었으면 좋죠. 좋겠어요. 생텍스 아저씨도 매력적인 좀. 맞아요. 제가 처음 느꼈던 작가님의 인상은 교포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그건 제가 잘못된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오히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하고 참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가진 잘못된 인상이 오히려 소설 속에는 더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제 인상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 실험을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소속감을 다 버렸던 부정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과도 연락을 잘 안 하고 그때 제가 20대 때 여행을 거의 29개 이렇게 나라를 혼자 이렇게 여행을 했거든요. 배낭만 가난하게 진짜 정말 막 역에서도 자고 막 벤치에서도 자고 이러면서 좀 그렇게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한국에서 친구들이랑도 교류를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이랑 교류를 했냐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친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어학당 다니는 친구들 이러면서 외국인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아랍인들, 뭐 사우디 친구도 있고 폴란드 친구도 있고 프랑스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그 속에서만 지냈어요. 그 한국에 살면서도 막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연락도 잘 안 하고 요 친구들이랑 섞여서 이방인처럼. 네, 이방인처럼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불만이 있어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 세계에서 만족 못한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나를 찾기 위한 열정이라던가 이런 게 가득 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속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한국인이랑 전체성을 좀 부정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은 이제 그게 작품 활동하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그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자양분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지금 작가님께서 뭔가 새롭게 배운다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뭔가 도전하고 있는 게 있다. 저는 요즘에 요 서울이대학 출간이 끝나서 편집자로 지내고 있어요. 제 동료 작가인 류광호 소설가님의 이제 장편 소설을 네. 편집자로 이제 참여해서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전 이 작품이 좀 재밌어요. 제목이 2029예요. 2029. 네, 얼마 멀지 않은 미래죠. 오. 6년 후의 미래.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소설가는 좀 징후를 좀 발견하는 어떤 예민하게 포착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네. 문학 서울을 통해서 만나면서 얘기를 자주 했던 게 우리 시대가 1984 조지 오웰의 1984가 완벽한 통제 사회를 그리잖아요. 이 시대에도 완벽한 이제 통제 사회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어요. 요거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받는 것에 좀 길들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 문자 그리고 QR 코드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졌고 우리가 어떤 국가 비상사태나 이런 게 오면 통제가 잘 되는 시스템이 어떤 모의 훈련이 전 인류적으로 한번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통제 시스템이 거대 정부 혹은 과도 권력에게 이양됐을 경우 단체나 어떤 권력이 집권했을 경우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다른 전체주의가 나타날 네.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정을 하는 거죠 소설가들끼리 어떤 CBDC의 도입, QR코드에 익숙해지고 이런 제반 기능들이 다 갖춰지면 소설 1984에서 표현된 것처럼 뭐 어떤 약물을 통해서 통제하고 어떤 의욕과 욕망을 통제하고 이런 창의력을 통제하면 이제 완벽한 통제 사회가 가능했는데 오늘날 그런 제반 시설이 좀 갖춰지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끼리. 그래서 류광호 소설가 그분이 이제 쓴 게 포스트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초기의 현상을 담게 1984처럼 2029라는 예민한 촉을 세우고 맞아요. 그래서, 작품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편집자로 재밌겠다는 말씀하시는 정말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시의성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시대가 어떤 세기말 징조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소설가로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마약의 성행 이런 것도 있지만 저도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 국가의 말기 그리고 왕조의 말기를 보면 가장 큰 현상이 법이 제대로 사법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서 사법 기능을 대체할 어떤 조직이 나온다거나 자경단이 나오기도 하고 한국 전쟁 시기에는 막 그 인민재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인민재판이 막 성행했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 때는 자기네들 사법 기능이 마비가 됐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두대도 세우고 자기네들끼리 처형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떤 거를 요새 느끼냐면 우리 시대가 공론화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처벌하는 그 사회적 현상이 좀 대두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나 이제 재판대에 세우고 처벌을 하는데 이게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사람마저 이렇게 단두대에 올려놓고 심판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처벌을 하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광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돌 던지듯이. 그러니까 마녀사냥처럼 이게 사건의 진위 여부는 관계없이 어떤 유흥거리로 하는데 그리고 사법제도를 자꾸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디지털 탐정이나 뭐 유튜버에서도 한 사람을 좀 표적 이렇게 보도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이런 것들이 사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법제도가 깔끔하게 돌아가고 처벌을 잘못한 사람들이 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하겠죠.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또는 법이 부패가 됐을 때.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에 보면 법은 이제 시대와 함께 제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법을 또 건드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입법자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입법자들이 좀 사상가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제가 말했던 어떤 시대 말기적 현상이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마약도 성행하고 우리가 좀 가치관을 잃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좀 그런 것들을 소설로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문학서울에서 작가들이랑 주제로 정한 게 네. 이상징후거든요. 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목격하지 못했던 어떤 묻지마 살인이라던가 오. 네, 이런 것들을 좀 포착해서 써보자 이런 취지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네. 그렇게 나온 작품 하나하나가 되게 네. 의미심장하고 화두를 던질 것 같아요. 네. 빨리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지만 네. 소설가로서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선상에서 장편도 쓰고 있고 네. 오해 책방에 또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게 굳건하게 우리를 당겨주던 어떤 소속감, 전통적인 소속감이 와해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표면에 두 발 딛고 서게 해줄 그런 소속감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실존에 대한 문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소속감을 통해서 저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소설이 서울이대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네. 한번 담론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또 네. 이야기거리를 이 소설을 통해서 만들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30대의 준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